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청년 농어촌에서 성공하는 법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정연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농업 창업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창업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그리고 제 농장에 대한 소개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현재 농업의 상황과 그리고 농업 창업, 귀농 기초를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 그리고 농업에 대한 미래, 어떻게 내가 농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라든가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장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또는 20대 청년,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조용한 전원 생활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 기준으로 창업의 기준 관점에서 본다면요, 농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농업은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어서 연말정산이라던가 소득결산이라던가 13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이라던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세금을 정산하는지도 모르고, 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요즘 20대들에게, 10대, 20대들에게 좋은 직업이라 생각되는 공무원을 예로 들자면은, 제 친구가 실제로 공무원이 올해 선정이 되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9급 공무원 기준으로 월급을 한 2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한 190만 원 후반대. 그래서 이처럼 월급하고 실수령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세금은 좀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골칫덩어리 같은 건데요. 농업은 쿨하게 세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점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떻게 보면 농업도 단순히 면적이라던가 농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역량만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농업 위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은 이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참 청년 취업이라던가, 그리고 은퇴 후 제2의 삶의 시작, 그리고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되고 있고 지금에 와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농업은 취업난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발 농업을 밀어줄 테니 농업을 해라 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은 굉장히 폭넓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장점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세금이 없다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직장인분들이라던가 공무원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정말로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일단은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던가,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이제 매달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실제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매달 한 14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랑 아이 둘까지 해가지고 4명에서 14만 원인데, 농업인이라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50% 절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일반 직장인이었다면은 국민연금 20만 원, 건강보험료 28만 원 정도 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일단 농업도 어떻게 보면은 좀 면밀하게 본다면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농민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로서 농업 생산물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 사업자고 다 요식업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농업 카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를 예를 든다면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0만 원의 커피를 팔았다면은 한 10%에서 한 11% 이렇게 소득세가 나가겠죠. 그리고 다양한 세금이 나가는데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같은 경우에 내가 벼를 얼마만큼의 생산을 하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고추를 얼마만큼의 생산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세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농업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수익 금액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곡물, 기타, 식량, 재배업은 수입 금액 관계없이 과세가 제외가 되고요.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 10억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그리고 판매장을 특설해서 판매하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소득세 과세. 그리고 제조장을 특설해서 생산, 가공, 판매하는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소득세 과세. 이걸 간단하게 표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식량작물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쌀, 보리, 감자, 고구마를 식량작물이라고 합니다.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셔서 1억을 생산하건 10억을 생산하건 100억을 생산하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100억을 생산했다. 그럼 전부 다 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억 넘는, 얼마 전에 SNS에서 흔히 좀 월급 1억에 대한 실수령액을 봤는데요. 월급을 1억을 받는다면 실수령액이 한 4,800만 원인 정도로 절반 이상의 세금이더라고요. 근데 식량 작물에 한해서만 내가 100억을 생산했다. 그러면 100억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 고추, 딸기, 파프리카, 뭐 버섯 다 있는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저 10억까지 생산했다 그러면은 세금 없이 다 내가 팔면 다 내 돈이에요. 근데 10억이 넘어간다면은 이제 11억을 팔았다 그러면 10억은 세금이 없고 1억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농업은 세금이 그냥 아예 없다고 할 정도로 세금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농업도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제가 딸기를 생산을 해요. 제가 딸기를 생산을 해서 딸기를 생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산한 딸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딸기잼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 딸기잼에 대한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고요. 왜냐면 이거 가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딸기를 생산했는데 소비자들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와가지고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단순하게 그냥 면세다, 뭐 10억까지 면세다, 뭐 식량작물은 세금이 없다 라고 크게 나눌 수 있지만은 6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제가 뭐 딸기를 생산 가공을 한다던가 서비스업을 한다던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창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농업은 세금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오히려 농업은 세금이 없는데 오히려 농사 지었으면 농사 지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보조금을. 이게 직불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건 이제 부여군의 이제 직불금을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건데요. 부여금은 단순하게 공익직불금이라 해가지고 벼를 생산한 농민들에게 12,000명의 농민들에게 295억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올해. 이 직불금이 작년에 개편이 되면서 기본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이제 공익직불금으로 변동이 되었는데요. 조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수확량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공익직불금이 조금 아직까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벼농사 3,000평을 지으면은 이제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3,000평을 농사 지으면요.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3,000평 농사를 지으면 한 9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생산 원가로 한 450만 원 돈이 들어가고 내가 남는 금액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23만 원 정도의 전국 평균으로 제가 소득을 벌 수 있는데 3,000평 벼농사를 지으면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 거죠. 말이 3,000평에 100만 원이지 3만 평이면 3만 평이면 1,000만 원이 되고요. 30만 평이면 1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화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직불금도 농업과 소득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농업을 귀농귀촌이라던가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세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고, 그리고 내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보조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 당시에 후계 농업 경영인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후계 농업 경영인들에게 3년 거치 7년 상환 연 이자 2%로 2억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요즘 대출 받기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뭐 결혼을 통한 주택 구입 대출이라던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라던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융자라던가 대출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연이자 1%에서 2% 정도 한 2년 거치 3년 상환 5년짜리로 해가지고 많아봤자 2천만 원?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쭉 훑어본 결과 2천만 원이 좀 한도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농업은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쿨하게 2억. 어떻게 보면 농업의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17년도까지만 해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2억을 대출을 해주는데 2018년에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3년 거치 7년 상환 연이자 1%로 최대 한도 금액 3억으로 또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군 기술센터라던가 각 기술원에서 정말로 다양한 뭐 1,000만 원짜리 자본한 50%의 농기계 구입 보조 사업 아니면은 뭐 신포장재 구입의 사업 등 뭐 경쟁력 제고 사업 등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농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활용해가지고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 포장료라던가 배달할 때 사용하는 포장 용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면은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농약이라던가 뭐 제초제 그리고 영양제 이런 것들도 농협에서 농민의 재배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농협에서 50%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런 다양한 보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을 1년 동안 재배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다입니다. 다다익선이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단순하게 성공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창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했냐면 내가 그냥 콩을 하나 심을 때마다 500원이라 한다면은 10개 심으면은 5,000원이고 100개 심으면 5만 원이네. 그러면 내가 1시간에 한 500개 정도 심으면은 나는 1시간 시급이 25만 원이고 내가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시급이 250만 원이야? 이렇게 좀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만 계산을 해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많은 돈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단순하게 아르바이트 하루에 두 탕씩 뛰면은 8시간씩 16시간 일하고 하루에 8시간씩 자고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계산식은 똑같고 남는 것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농업은 단순하게 내가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내가 남는 부분이라던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알바비라던가 이런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올해 농사를 지어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내년에 더 많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내 농장을 성장시키고 있고 재배 면적을 규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것과는 조금 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움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단순하게 일을 해가지고 농업을 생산량을 많이 늘리겠다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이게 저희가 학교에서는 1차 뭐 생산 하면은 뭐 농업 아니면은 뭐 임업, 수업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1차 산업이라 하고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라던가 제조 같은 것들을 2차 산업이라 하면서 이제 4차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하지만 농업은 1차, 2차, 3차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1차도 할 수 있고 2차도 할 수 있고 3차도 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 해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딸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딸기를 생산하는 것, 내가 딸기를 심어가지고 딸기를 재배하는 것은 1차 산업이죠. 그리고 내가 생산한 딸기를 가지고 딸기 잼을 만든다던가 딸기를 활용한 딸기 주스를 만든다던가 딸기를 활용한 딸기 가공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2차 산업 제조나 가공에 포함이 되죠. 내가 농업을 하면서 내가 남는 시간에 그리고 남는 딸기를 활용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딸기를 제조하고 가공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생산한 딸기를 소비자에게 내가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와가지고 나한테 체험비라던가 수업료를 주면서 소비자가 직접 딸기 수확 체험을 하는 이러한 체험 산업까지 이루어지고 서비스업, 그리고 사람들이 내 농장에 방문을 해서 딸기 수확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만든 딸기 주스라던가 딸기 잼들을 직접 직접 구입해서 먹어보고, 그리고 수확한 딸기를 가지고 직접 딸기 잼을 만들어보는 체험 산업까지 연관이 되는 사업을 6차 산업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농업은 앞으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 그 체험 및 관광까지 합쳐서 6차 산업으로 더 큰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단순하게 재배 면적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부가가치 산업을 늘려서 부가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거냐,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두 번째로 큰 장점은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근을 하고 야근을 하고 하는 것도 충분하게 보상으로 들어오죠. 특근 수당이라던가 야근 수당이라던가 이게 보상이 들어오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거 좀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고 승진을 하고 더 좋은 기업으로 이전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판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의 활용이라던가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농업만큼 이러한 기회비용이 그렇게 보상으로 되는 직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대비 큰 보상이라던가 노력을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아무래도 농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난이 없다인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대중매체랑 언론이라던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고 있죠. 정말로 농업이 힘들고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보다 농업 인구의 감소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을 둔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앞으로 소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듯이, 실제로 보시면 이제 농업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면은 이제 농업 인구의 비율도 대부분 시골에 가면은 40대, 50대도 청년 아니면은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할 정도로 60대, 70대가 기준이었다면 이미 70대, 80대 분들이 한 7,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업은 굉장히 많은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생산 면적이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농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짓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농지를 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지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일손은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취업난을 걱정한다, 농업에서 취업난을 걱정한다? 솔직히 저는 좀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청년창업농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창업농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농업 창업을 한다면은 매달 100만 원씩 3년 동안, 물론 이제 1년차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 2년차 때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90만 원, 3년차 때는 1월달부터 12월 매달 80만 원.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한 달에 평균 90만 원씩 하면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3천만 원 그냥 단순하게 내가 농업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이미 실제로 올해까지 4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정말로 지금 농업 창업이라든가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를 입어서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청년 창업 농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물론 저도 2017년도에 창업을 했고 2018년도에 청년 창업 농으로서 선정이 되면서 이런 혜택을 다 받았었는데요. 아니 매년 2,000명씩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한다면은 이 농지는 안 그래도 이 좁은 우리나라의 땅덩어리에서 농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2,000명들이 과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 어떻게 보면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올해도 2,000명, 내년에도 2,000명, 계속 10년 후에 2만 명이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경쟁자잖아요. 앞으로 농업 귀농귀촌이라던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경쟁자인데 나한테는 경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나한테는 손해 아닌가? 굳이 이런 제도를 이미 다 받았지만은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농업을 할 거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나한테 앞으로 있어서 좀 손해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이런 경쟁자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까? 좀 고민 같지 않은 고민들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 때까지만 해도 10년 전, 고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다 네 거다. 그리고 제가 한국농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5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은 이제 다 어른들이 늙어서 은퇴를 하면은 다 니네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와서도 하는 말씀들이 다 5년 뒤, 10년 뒤면은 다 사람이 없어서 다 니네 거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농업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째 똑같이 뭐 계속 5년 뒤, 10년 뒤면 다 내 거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하셨던 40대, 50대 분들하고 나는 이제 농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농지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경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지금도 5년 뒤, 10년 뒤에도 과연 다 어르신들이 다 은퇴하시고 나면 다 네 거다라는 말이 사실일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현장에서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 이 말이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지금 7, 80대 분들 팔팔한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농사 지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막 와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60대, 70대 분들이 10년 전에 60대, 70대 분들이 10년 뒤에 은퇴를 하고 난다면 다 네 거라고 했던 것은 은퇴 나이가 65세였고 우리나라의 인구 그때 수명이 한 80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로 100세 시대가 되었던 만큼 10년 전에 60대, 70대 분들께서 10년이 지난 70대, 80대 분들까지 아직까지는 10년, 20년 뒤에는 과연 지금의 70대, 80대 분들이 과연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나라 농업이 정말 땅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좀 생산량이 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농업은 무인 보트라던가 뭐 드론이라던가 스마트팜들이 보급이 되면서 IC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무인, 첨단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농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대, 80대 분들께서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활용을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이분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배우신다면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20대 분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30년, 40년, 50년 농사를 짓는 것과 기존에 있던 60대, 70대, 80대 분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떠한 것이 더 투자의 효율성이 높고 좀 가치가 높은지를 딱 봤을 때는 당연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앞으로 평생을 농사를 지을 거라면 이렇게 본다면은 투자의 가능성이 조금 높고 투자의 효율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의 습득력이라던가 적응력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에게 드론이라던가 스마트팜들을 보급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청년 창업농들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ICT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이러한 청년들이 아니면 20대, 30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께서 농업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취업난이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세금이 없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그리고 취업난이 없다가 현재 제 기준 20대 나이 기준으로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단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농업도 단순히 생산을 하고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많은 진로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 나물들을 통조림을 해서 팔 생각을 했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네이클로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벅스랑 자체 계약을 해가지고 전량 수매하실 정도로 네이클로버, 어떻게 보면 이게 농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됐지만은 일단 내가 작물을 생산을 하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도 이 네이클로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차에다가 한 잔 올려드는 거 이런 것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농업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농업도 반드시 좀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왜 노동력이 부족하냐? 그리고 기후변화. 작년에 정말 50일이 넘는 장마라는 어마어마한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기후가 가을 장마 같은 좀 기후 문제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식량 자급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농업 일손 부족. 제가 농업은 농민 하나하나가 개인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농업, 개인 사업자, 사장님은 많아요. 예를 들면 매년 2,000명씩 청년 창업농들이 생겨나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농업, 즉 사장님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르바이트상이라던가 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라서 내가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직접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단순 노동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흔히 말하는 뭐 주문을 받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계산을 해주는 보조 역할들이 없는 거죠. 나는 열심히 요리를 잘 만들 자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 인구는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뭐 청년 창업이라던가 귀농귀촌들은 많아지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순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야 한 70대, 80대, 60대 할머니 분들, 할아버지 분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분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없고, 그리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몇 년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루 인력 사무소 가면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랬었는데 지금은 14만원, 15만원 하더라도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농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가 좀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보시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식이고 정부에서 가격이라던가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 같은 경우이면 한 90% 후반대에서 과잉 생산되면 100%. 하지만 보리쌀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일 정도로 자급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에는 99% 다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한 25%,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 고구마. 전체 작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쌀 품종 하나만 주력을 해가지고 돈 되는 품종, 뭐 서류, 감자, 고구마, 쌀 같은 거만 주력을 해서 육성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제가 극단적인 예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옥수수 가격을
갑자기 생산량이 없다는 문제로 확 늘리게 가격을 2배, 3배 올린다면은 우리가 밀을 전부 다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이런 갑자기 피자 가격이 한 판에 15,000원인데 갑자기 내일 모레 자고 일어났더니 피자 한 판에 5만 원. 이런 좀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식량 자급률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변화하고, 내가 과연 밀을 생산을 해야 되나 옥수수를 생산을 해야 되나, 이런 자급률 같은 경우도 좀 큰 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가 개인이나 한 나라 국가, 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로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온다던가, 작년처럼 비가 막 50일 내내 오고 장마가 일어나서 벼가 물에 다 잠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택시 기준으로 3월, 4월, 5월 달에는 좀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이어가지고 좀 비가 안 와서 좀 문제였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후 변화하는 데서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단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벼농사를 중점을 하기 때문에 감자 가격이 폭락을 했다, 양배추 가격이 폭락을 했다. 솔직히 제가 같은 농업인 입장이지만은 좀 제가 체감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체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었나? 감자 가격이 떨어졌나 보다. 감자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다. 양배추 가격이 떨어졌다. 양배추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다라고 좀 생각만 했었지, 저한테 실제로 농사 짓는 저한테도 좀 체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이제 롯데리아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들어와가지고 올해까지 제가 올해 28살이라서 한 20년 정도 제가 롯데리아를 받았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올 여름에 감자가 너무 감자 생산량이 너무 낮고 감자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감자 수급량이 너무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자튀김을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세트 메뉴에. 저는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짜로 감자가 없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구나. 갑자기 올 가을이었죠.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양배추가 없어서 햄버거에 양배추가 너무 적게 들어갑니다 라는 이제 SNS에서는 이제 햄카롱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단순하게 기후 문제라던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감자의 생산량이 팍 줄어들고 양배추 생산량이 갑자기 팍 줄어들어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데서 소비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감자튀김이 없고 양배추가 없어서 햄카롱이 나오고, 이러한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실현되고 있구나, 앞으로 내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로 큰 문제가 다가오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고,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최대 큰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커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식량 자급률,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스마트팜이라던가 ICT 기술을 활용한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무인 로봇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손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로봇이 대체가 돼가지고 사람을 대신한 일을 해주고, 드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일일이 방지하는 것을 드론이 대신 방지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온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식물 공장처럼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되고 물을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1년 내내 일정하게 생산량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을 극복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도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흐른다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이런 단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기술 개발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단점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은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을 짓는 데 비용이 정말로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연 투자 대비 내가 효율을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인공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가 1000평의 땅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스마트팜 식물 공장을 통해 가지고 1000평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 한 9층 정도 돼 가지고 1000평이 아니라 한 10,000평에 대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은 이런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게 배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인 거죠. 이제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실험 단계였기 때문에 한 이렇게 한 100g에 한 몇천만 원, 그리고 2, 3년 전까지만 해도 100g에 한 몇백만 원까지 했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소고기 배양육 기준으로 100g에 한 10,000원 정도로 가격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양육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단순히 정말 목장에서 풀 뜯어 먹고 하는 고기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길러지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업이 정말로 급변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다양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은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3D 업종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3D 업종은 디피컬트, 힘들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밖에서 햇빛 보면서 일하고, 그리고 덜티, 더러운.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흙을 만지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벌레라던가 병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덴저러스, 위험하죠. 예를 들면 이제 예초기라던가 트랙터라던가 이양기, 콤바인 같은 큰 농기계들을 좀 안전 장비가 좀 충분하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D 업종의 농업이라서 좀 굉장히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이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3D 업종은 조금 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농업은 근면해야 되고, 딜리전트 근면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직업에 대해서 좀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프런트,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활발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업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3D 직업이 아니라 조금 더 재미나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농업을 포기한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는 이유 또한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해주듯이 중국에서도 농업을 한때 포기를 했다가 굉장히 몇천만 명이 아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농업이 주축이 된 국가에서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라던가 분명히 기후변화로 해서 농산물 가격이 낮아졌는데 농산물 가격 위에도 모든 기름값이라든가 모든 가격이 원료가 상승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던 일들이 있었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을 계속 육성하는 그러한 것들을 봐가지고 농업을 포기한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말이 사실이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농업을 이끌어 나가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농업을 만약에 귀농귀촌이라던가 창업을 꿈꾸고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직접적으로 농업을 추천드리고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인데요.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흔히 우리 20대, 30대 아니면은 사회 문화가 워라밸을 가장적으로 이제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주 42시간 근무제, 아니면 주 5일제, 지금 심지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주 4일 근무제까지 많이 나오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요일, 금요일 일하고 주말 쉬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농업은 이런 좀 워라밸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자연이 좋아서 귀농귀촌을 하고 힐링을 하고자, 그리고 조그맣게 농업을 하면서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성과를 얻고 싶은 좀 이렇게 욕심 있는 농업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1년차 때 이전 시간에 제가 좀 농업의 텃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냥 어차피 내가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논 밭에 나가서 일을 할 거면은 나는 그때 제가 이제 24살 초반, 20대 중반에 혈기완성한 나이에 친구들이랑 똑같이, 기존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신나게 놀고 새벽 1, 2시에 잠들어서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10시부터 일어나서 10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그냥 편하게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고 5시 이후에 또 다시 친구들과 만나 노는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저희 동네에 어르신분들이 보시기에는 에이, 저거 봐라, 저 게으른 놈 보라고. 농업은 당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젊은 놈이 와가지고 저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워라밸 추구하면서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농업은 제가 단순하게 사무직이라던가 뭐 제조업이라던가 단순하게 제가 할당된 양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시간이 아니라 작물의 기준에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편적으로는 뭐 10시부터 한 2, 3시까지가 가장 더운 여름에는 당연히 제가 작업을 하기 힘들겠죠. 근데 작업을 하기 힘든 만큼 이 식물들도 여름철에 하루 온도가 35도가 넘어가면은 작물 너무 덥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광합성 양이 줄어든 시기에 아무리 영양제라던가 이런 작업을 해봤자 식물들은 내가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영양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처럼 제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작물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마다 더 바뀔 정도로 크고 있기 때문에 작물의 시간을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시간에 맞추는 것보다는 작물의 시간을 맞춰야 돼서 좀 노력이라던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워라밸보다는 좀 농업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라던가 노력의 투자 비용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농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고 재배 면적을 높이고 한다면은 좀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비 귀농 귀촌 청년 창업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창업이라 농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두 다 해당을 하는 건데요. 뭐 요식업을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이게 이 직업이 좋대, 이 직업 해보자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시는 분에게 저도 이제 들었던 말인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어떤 분이 햄버거 창업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햄버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햄버거 푸드트럭 해가지고 푸드트럭이 유행이니까 푸드트럭에 내가 창업해가지고 햄버거를 팔겠다. 과연 그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좀 이제 성공을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햄버거 푸드트럭을 창업을 한다면은 나라면 가장 먼저 롯데리아 가서 1년 동안 알바를 해보고 그 다음에 버거킹에 가서 1년 동안 알바 해보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가서 1년 동안 알바를 해보겠다. 그래서 총 1년, 3년을 준비해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 다양한 유명 프랜차이들의 햄버거 소스라던가 햄버거 맛이라던가 햄버거 제조 비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상대하는 법이라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 비용을 내가 경험을 쌓고 기술을 쌓고 이런 3년의 준비 기간 동안 돈도 모아를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3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햄버거 창업을 하겠다 라는 사람이 성공할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햄버거 창업을 한 사람이 성공할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농업도 정말로 무수히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떠한 작물을 할 것이고 어디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작물을 하는 데 있어서 무턱대고 이 작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물을 어떻게 길러야 되며 어떻게 수확을 하고 어떠한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산대학교라해서 3년 동안 직접적으로 1년 동안 실습을 해보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농업을 창업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실질적으로 그 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기술을 쌓는, 재배하는 기술을 쌓는 그러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것을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장점과 단점들과 그리고 제가 좀 조언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제 기준이고, 이제 사업 규모 같은 경우, 규모나 소득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의견 차이나 그리고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심연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과정을 하게 된 정연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